우리 그 진성연구원 반응이 없으시네. 아, 시작한 건가요? 네, 진성연구원 아닙니까? 진성연구원. 네. 그 투자자들을 위한 진짜 진성연구원 라진성 KTB 투자증권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의리의 사나이. 그 작년에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니투데이 방송이 주최한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에서 건설 섹터 1등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주식 초등학교에 모셨었는데 네. 예, 그 뒤로 저희가 거의 1년 만에 뵙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독립한 거 얘기 들으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의 의미로 한 번은 도와주시겠다 해갖고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성연구원, 라진성연구원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원체 이제 부담스러워하셔가지고 또 바쁘시니까. 예. 저는 그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초등학교 나오셨을 때 실수요자 대책이 나오면 건설주를 사라. 네. 그때 방송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딱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네. 오, 많이 올랐어요. 네. 올해도 보니까 뭐 코스피 한 13%, 14% 요 정도 오르는 사이에 건설주는 업종이 한 36%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저 거의 안 좋았을 때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맞아요. 올라왔으니까 예. 네, 많이 올라왔죠.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대형주들도 지금 뭐 신고가 가는 것도 네. 되게 많잖아요. 그 배경에는 좀 뭐가 있다고 일단은 총평을 좀 해줘요. 총평. 총평은 네. 결국에는 정책적 이슈가 가장 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저희가 뭐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이제 뭐 저희가 작년에 왔으니까 뭐 작년 내에서 그렇고 뭐 올해 연초에도 그렇고 로직은 똑같았는데 사실은 주가가 크게 반응을 안 하다가 일단 처음으로 한번 딱 반응을 보였던 데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된다는 이슈 나왔을 때 그때만 빡 그때 떴었죠. 한번 빡 튀었죠.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펀더멘탈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정책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 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는 게 뭐 해결책이냐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인지가 됐죠, 사람들에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뭐 피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가장 크게 눌려 있었던 업종이 그렇죠. 네. 건설 꼽혔었고, 그게 정권 후반기에 정책이 이제 180도 좀 달라지면서 이제는 되겠구나. 그러니까 달라졌다기보다는 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심어준 거죠. 심어줬고, 물론 그 이후로 해서 뭔가 많이 뭐 물론 이제 뭐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기조 변환이 크게 일어난 것도 분명하긴 하지만 일단 그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보지 않았던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나 뭐 업황이나 이런 거는 그 전에도 굉장히 좋았었고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우리가 전망은 했는데도 안 보고 있다가 센티멘털도 안 좋았었고. 센티멘트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슈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펀더멘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되었다 지금은. 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도 건설 섹터 애널리스트를 모셨으니까 좀 부동산 시장도 보시긴 보시잖아요. 그렇죠. 좀 부동산 시장 자체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제 좀 이렇게 잠잠해질 건지 아니면 완만한 상승세라도 계속 이어질지.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좀 공식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냥 뭐 제 생각은 이제 뭐 히스토리컬리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에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의미 있게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국내 변수로는 사실 그런 영향을 잘 받지 못하거든요. 이제 해외 어떤 금융 리스크, 금융 위기 이런 때 이제 좀 크게 좀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요. 국내 이슈는 사실 잘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뭐 일시적으로 멈추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슈는 글로벌 경기에 따라 좀 달려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이클 상으로 보면 조만간 한번 오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조만간 온다는 거는 뭐 금융위기라든지 글로벌 시학이 좀 한번 올 충격. 충격. 예. 그렇죠. 네.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이 뭐 한 1, 2년 아니면 2, 3년 새 한 번 정도 올 수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뭐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라고 보면 뭐 좀 집값을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집값이 조정을 받냐 안 받냐,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최근에 좀 관심 갖고 분석하고 보고 있는 건 자산 가격이라는 건 항상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이제 곧 다운 사이클이 온다면 이 조정의 폭과 조정의 기간은 어떻게 될 거냐. 요게 이제 저의 관심사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부동산 사이클을 봤을 때는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의 상승 시기, 하락 시기를 네.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워낙 학습도 되고 네. 유동성이 풍부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정 국면이 온다면 네. 그거에 대한 폭과 길이가 굉장히 관심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한 3년 뒤쯤이면 이제 공급 물량들이 좀 많아지는 그렇죠. 또 예.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모든 이슈, 현상에는 딱 하나의 이유로만 네. 뭐 어떤 영향을 받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예. 때마침 또 글로벌 경제 얘기가 왔는데 또 때마침 공급이 굉장히 수도 늘어날 수 있는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관심사예요 저는. 예. 뭐. 저도 조금 생각드는 게 이게 좀 배추 가격에다 빗대면 좀 부적절한 비유일 수도 있기는 한데 항상 배추가 많이 모자라다, 수요가 많이 는다, 가격이 많이 뛴다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배추를 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그 다음에 이제 배추가 풍년이고 가격이 푹 떨어지고 이거 막 반복되는데 부동산은 물론 이제 사이클이 훨씬 더 깁니다만 지금 막 공급 대책 하는 게 당장은 안 당장은 나오겠지만 영향이 안 나오는 거죠. 예. 뭐 김현미 전 장관은 그 뭐 붕어빵의 비유를 하기도 했었고 당장은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한 3, 4년 뒤에 엄청난 또 공급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그게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데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진짜 한 5년, 10년 보고 청약통장 쟁여놔 갖고 한 방에 딱 청약 넣어 선거하면 한 5억은 벌 수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은 5억 이상 이미 올라 있고 약간 이런 사이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결국에는 사실 이게 이제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게 바닥과 고점을 예측하면서 이걸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포지션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집을 언제 사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필요할 때 사고 네. 내가 예측치 못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칭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느냐 출구 전략은 뭐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질문 뭐 벌써 2, 3년 전부터 계속 지금 집 사야 되냐 사야 되는 얘기를 많이 질문도 받고 그거에 대한 뭐 답변 출구 전략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액션 취하시는 분 많지 않으시거든요. 고민만 계속 하는 그 사이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지금은 정말 여기서 더 오를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네. 거의 어깨 이상 올라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 예. 근데 필요하면 사야죠. 필요로 하면 내가 이제 이게 효용의 개념인 건데 내가 지금 일단은 그렇죠. 예. 집을 사는 게 정말 그냥 단순 투자의 개념,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거와 함께 내가 전세와 월세로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거에 대한 효용이 더 크다면 일단은 사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항상 자산이 내가 오늘 샀는데 내일부터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뭐 10에서 20% 정도 집값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어느 국면이든 간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고 내 캐시플로어가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5년에서 8년 정도는 이 빠지는 구간에서 그 캐시플로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이제 매입을 하시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집값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1급지보다는 2급지를 일단은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중에 집값이 빠지는 국면 때 갈아타기 전략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2급지보다 1급지가 더 많이 빠지고 그러면 어쨌든 내 집값도 빠졌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1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비용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합산하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예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해야 되냐, 이런 집값의 변동에 자산 가격이 변동할 때 네.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사야 되냐, 내년에 사야 되냐,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요것보다는 필요하면 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주식도 그렇잖아요. 느끼더라도 예, 느끼죠. 주식을 사야 빠지면, 뭐 우리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주식은 빠지니까 빠질 때 공부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들고 있어야 오르면 오르는 거에 대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거고, 빠지면 이걸 어떻게 전략을 펼쳐 나가야 되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포지셔닝을 취하는, 그게 훨씬 더 뭐라고 할까,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내 바구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주식이라면 예.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부동산이라면 내 삶.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투자의 수단일 수도 있고 거주의 수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거는. 네. 저도 그래서 그 본인의 수요에 의한 한 채는 필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전세 살다가 남 전세값 올려주는 그 속도가 내 소득 증가 속도, 소득을 쌓아서 올리는 그 자산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참 네. 상승 구간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돌이켜 보면 2014년 뭐 한 하반기부터 집값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예.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뭐 몇 년? 5, 6년, 7년. 네. 예. 근데 이제 불과 그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 빠지는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들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건데, 항상 꼭 상승만 하진 않는다. 자산이라는,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떤 그 포지션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할 때 글로벌 경기도 같이 봐야 된다. 글로벌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풀린 그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집값은 세계적으로 상승률로 따지면 뭐 상위 10위 안에도 못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글로벌 공통적인 상황인데, 예. 2030 세대들이 최근에 집을 많이 샀어요. 포모 현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미국도 지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한 50%가 밀레니얼 세대들이 네. 대출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글로벌리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네. 미국도 지금 30년 모기지 금리가 거의 이제 최저점에 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일단은 우리나라는 지금 규제가 좀 있으니까 사실 이제 대출 받기 좀 만만치는 않지만, 네. 집을 사기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빚을 낼 수 있으면 사기 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리 이제 20대에서 40대 구간에서 집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악화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 또 어떤 그 상황이 닥칠지 예측하기 좀 어렵고, 실제로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주택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더 초호황인 상황인데,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에 대한 이자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뉴스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예 기간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네. 임대료를 못 내고 이자 상환을 못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유예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낮은 구간이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구간에 사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정부에서 이건 이제 어쨌든 빚인 거잖아요, 개인에게는. 이걸 정부가 예. 계속 그거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탕감해 때문에.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 이게 어느 시점에 한번 문제가 된다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요. 예. 그렇죠. 항상 그 레버리지라는 거, 네. 이 뎁트 문제는 사실 경제가 성장해 나가고 규모가 커질수록 계속해서 더 문제의 크기는 이제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경험을 토대로 네. 이제 정부가 굉장히 건전하게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똑같진 않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비해서 뭐 서브프라임 같은 약간 저신용자 대출 양은 훨씬 더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철저하게 그렇죠.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상황은 다르지만, 네, 그래도 좀 모니터링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약간 진짜 진성으로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헤드라인 뽑을 필요도 없게끔, 뭐 사라 팔아라, 지금은 살 때나 막 팔아야 할 때는 막 이렇게 또
크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이야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면 밝혀드립니다. 우리 라진성 연구원의 진성 조언이었고요. 그 참 매일매일 라진성 연구원이 그 KTB 투자증권 그 건설 인사이드, 네. 그렇죠? 건설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이라든지 그런 거 다 이제 취합을 해서 매일매일 자료를 내고 계시니까 그거는 KTB 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네. 보실 수 있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런 좋은 루트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 혹시 텔레그램 그 네네. 라진성 연구원이 텔레그램 방 통해서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 정보들 이렇게 네네네. 전달해 주는 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셔도 아, 되나요? 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그러면 댓글로 아, 네네네. 텔레그램 방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왜냐면 거기서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기사 전체를 보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약간 인포그래픽 같은 것들을 요약해서 보내주셔서 그쪽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약해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에피타이저 오래 먹었네요. 에피타이저. 사실 그 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건설주에서 PBR 1배는 꿈의 숫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0.3배, 4배 이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막 건설주 목표 주가가 PBR 0.5배 막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은 상황이 어느 정도가 있죠? 지금은 이제 좀 뭐 종목들마다 조금 이렇게 다르긴 한데 뭐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0.8배 정도 0.8 레인지. 정도? 네. 그죠. 아직은 그래도 이제 순자산 가치는 못 와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뭐 0.3배, 4배에서 0.8배가 됐기 때문에 거의 2배 오른 거죠. 그때부터 쭉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비싸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 구간이긴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네. 제가 그래서 그 찾아봤어요. 건설주 이제 업종 기준으로 PBR 1배를 상회했던 시기가 많았나? 아니면 지금이 이상하리만치 저평가인가 보니까 PBR 1배를 상회했던 때가 2011년 네. 해외 플랜트 좀 수주가 잘 됐을 때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LTV 확대했을 때 하고, 문재인 정부 초반 그때 2018년쯤이었네. 뭔가 대북 협력 네네. 강화하겠다면서 이제 거예요. 건설주 네. 좋았을 때, 그때 제외하고는 조금 장기간 PBR 1배 아래에 있었더라고요. 네. 그거 좀 그냥 만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PBR 1배 미만이 예, 일반적인 그러니까 순자산 현상이다. 가치만큼 또 평가를 못 받는 현상이. 뭐 이제 과거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건설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순 자산에 대한 가치를, 그러니까 건설업이 이제 청산 가치가 그렇죠. 청산 사실은 가치죠.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니까 네. 뭐 무조건 청산했을 때 1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북밸류로 1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는 있지만 뭐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뭐 단순하게 얘네들의 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딱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ROE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수익성이라든지 수익성의 추세, 그러니까 그 이익의 추세가 네. 좋아지느냐, 이익의 질이. 네, 이익의 질이 좋아지느냐, 추세가 우상향하느냐,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죠. 왜냐하면 건설업이라는 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분양해서 파는 비즈니스를 어쨌든 현재로서는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럼 그 비즈니스 한번 볼게요. 그 사실 이제 건설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해외 인프라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수주, 해외 네. 수주 하고 국내 주택 사업, 이렇게 좀 양분해서 보자면 네. 그걸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현황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좀 나눠서 볼까요?